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화방에 함께 있었던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연예인들과의 유착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윤모 총경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윤 총경은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에도 연예인과 골프를 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남 클럽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40여 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가수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도 확보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의 진상조사단 활동은 2달 연장됐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다 사기 혐의로 구속돼 복역 중인 이희진 씨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30대 남성을 체포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여야 사당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로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절차가 임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입법 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천막이 4년 8개월 만에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전시 공간이 조성돼 다음 달 12일 공개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쓰레기 처리장 건설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했는지, 그리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승리 정준영 카톡방에 참여한 8명 가운데서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사람은 정 씨가 처음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퍼뜨린 혐의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화방에 함께 있던 버닝썬 영업이사 출신 김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밤샘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으로 알려진 기기를 포함해 휴대전화 3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복원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동안 확보한 증거 분석에 주력해온 경찰은 정 씨를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만큼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예인 카카오톡 대화방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구속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정 씨는 같은 혐의로 2차례나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처벌을 피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과의 유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윤모 총경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윤 총경이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승리의 사업 동료인 유인석 씨와 골프를 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리와 정준영 씨 카카오톡 대화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 총경.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녁에는 돈 받으신 적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조사 결과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설립한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당시 강남서 팀장급 직원에게 전화해 클럽 단속 내용이 경찰에 접수됐는지, 단속될 만한 사안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배경엔 승리의 사업 동료인 유인석 씨와의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윤총경은 지난 2016년 사업가인 지인의 소개로 유 씨를 만나 2017년과 지난해 골프도 치고 식사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난 횟수는 10번 미만이라고 주장하는데 교류한 시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총경은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거쳐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재직할 때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모임을 가진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골프 비용은 누가 냈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윤총경이 직접 승리를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몽키뮤지엄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윤총경 등 경찰관 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이나 금품이 전달됐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클럽 버닝썬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강남 클럽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모두 40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가수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닝썬 사건 이후 입건된 마약 관련 피의자는 모두 40명. 버닝썬과 관련된 사람이 14명으로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미 구속된 3명은 모두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버닝썬 MD 출신입니다. 또 버닝썬에서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했다는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여성 애나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 투약을 넘어 손님 유치 목적으로 클럽 내 조직적 마약 유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40명 가운데 유통 혐의 피의자는 10명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닝썬 관련 인물은 4명인데 승리 절친 이문호 공동대표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이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된 전직 경찰 강모 씨가 강남경찰서 모 과장에게 사건 무마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닝썬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나온 겁니다. 이게 혹시라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서 내가 알아봐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도 했고 이렇게 입담속을 하라라고 또 역으로 또 경고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정황이 드러난 거죠.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롭게 제기된 승리의 해외 원정 성매매, 도박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군입대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오후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원이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신청이 정식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해드린 버닝썬을 포함해 장자연, 김학의 사건 역시 최근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버닝썬 사건 청원에 52만 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에 64만 명이 동참할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큰 점이 고려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사회특권층을 비호한 정황까지 보인다면서 검경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라고 문 대통령은 당부했습니다.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진상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수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기존 수사에서 잘못된 점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서 기존 불기소 처분 경과 및 문제점으로 강간, 불법 촬영 및 성접대 뇌물 혐의를 충실히 규명한 수사인지 비판이 있고,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은 연예인 등 새로운 특권층의 범죄 행위에 경찰과 국세청 등이 특혜를 준 의혹이 짙다면서 다른 유흥업소에 대한 수사도 지시했습니다. 승리와 정준영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수사 상황을 전해준 현 정부 민정수석실 출신 윤모 총경에 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정권과 관계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정부 때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힘 없는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한 것이 새 사건의 핵심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권과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특히나 오랜 시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보름도 안 남았던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 참석해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인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사위가 이미 한 차례 난색을 보였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조사단이 거듭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과거사위는 2개월 더 활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 모두 3건이 연장 대상입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산 참사 사건은 예전 수사팀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팀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 결정을 통보받은 법무부는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출범했습니다. 이미 3차례 기간을 늘려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고 군 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로 제기되는 등 조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호 씨 진술이 나오면서 엄정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청원 덕분에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의 있을 더 많아질 증언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들끓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때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탔다가 지금은 사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이희진 씨의 부모가 피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피의자 4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34살 김모 씨가 붙잡혔는데 나머지 3명은 이미 3주 전에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지난 16일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씨의 남동생이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차량 판매 대금 5억 원도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큰 차들이 엄청 막 세대, 119가 세대, 그렇게 사건이 크게 나는데 왜 조용한가 이제 이랬지.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통해 수상한 남성 4명의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수원에서 주범 34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고 아버지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시 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찾아냈습니다. 부부가 살해된 건 3주 전인 지난달 25일. 김 씨는 이 씨 아버지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살해하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추적할 계획입니다. 또 김 씨가 지인들을 살해 현장에 부른 것을 추가 확인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아들 이 씨와의 연관성 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김 씨의 통신 기록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장례를 위해 잠시 구속이 풀린 이 씨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욱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범인들이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각각 다른 곳에 유기했다는 건데요. 이 씨의 아버지는 냉장고에, 그리고 어머니는 장롱 안에 숨기고, 특히 아버지의 시신은 범행 다음 날에 이삿짐 차량까지 불러서 미리 구해둔 창고로 옮겼습니다. 범행 후에 달아나기도 바쁠 텐데 굳이 시신 한 구만 다른 곳에 유기한 건 어머니의 시신만 자택에서 발견될 경우 사라진 아버지가 용의자로 지목될 가능성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범행 동기입니다. 검거된 김 씨는 이희진 씨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잔혹하고 계획적인 살인의 이유치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김 씨가 가져갔다고 진술한 차량 판매 대금 5억 원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다만 그렇다면 범인들이 그 5억 원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의 행방은 어떤지 등이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인데 아들 이희진 씨에 대한 앙심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씨는 한때 주식 투자로 모은 수백억 원대 재력을 과시하며 승승장구했는데요. 하지만 주식 사기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에게 수백억대 손실을 입힌 점이 드러나며 사기꾼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희진 씨가 방송가에서 젊은 주식 전문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13년. 자신의 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과 초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올리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줄 모르고 치솟던 이 씨의 유명세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산 뒤 가짜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우고 비싸게 되팔아 개미 투자자 수백 명에게 251억 원대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금융당국 인가도 받지 않고 동생과 함께 투자회사를 세워 13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화려하게 포장됐던 주식 부자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과시하기 위해 빌린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130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낼 돈은 없다고 버티면서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모가 피살된 이희진 씨가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잠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이희진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이 씨를 찾아와 부모의 부고를 알린 뒤 법원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오는 22일 밤 9시까지로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하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남부구치소로 자진 복귀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잠정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가 임박했습니다. 한국당은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잠정 합의한 여야 4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앞날은 험난해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2주 남짓 만에 다시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로 패스트트랙 절차가 가시권에 들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도 그만큼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하라고 신속처리 법안 제도를 만든 겁니다. 권력 야합적인 선거법이고 이러한 패스트트랙을 올리겠다는 것은 권력 나누기밖에 되지. 일단 여야 4당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데 묶어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체 의원 또는 소관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대 330일 뒤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단계에서 국회의장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직권 상정할 수 있는 만큼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안으로 의석수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연계 처리로 명분과 개혁정당 이미지를 고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비중이 큰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 협상의 최대 수혜자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일지 불투명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이 변수입니다. 당 활동을 하는 25명의 의원님 중 17사람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길게 봐서는 나을 수 있다. 여기에 보수층 결집을 노린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합의가 범진보 진영에만 유리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의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법 날치기를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특히 제1야당이 국회 의사일정 거부와 같은 초강수를 둔다면 어렵게 문을 연 국회가 또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의 반발과 여야 4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 속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본궤도에 올려 통과시키기까지 지뢰밭과 다름없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28명 줄이고 그 자리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충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례대표 산술 방식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75명까지 늘리는 게 이번 합의 초안의 뼈대입니다. 지역구에서 120석, 95석, 10석을 확보한 정당이 각각 40%, 30%, 30%의 정당 득표율을 올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50% 연동형 배분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C당은 300석의 30%인 90석에서 이미 확보된 지역구 10석을 뺀 나머지 80석의 절반인 40석을 얻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구를 확보한 A, B당은 1차 배분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합니다. 2차 배분은 남아있는 35석을 단순하게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당이 가지는 전체 의석은 134, 105.5, 60.5석이 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그대로 두고 연동형 방식 없이 병립형으로만 비례대표를 나누면 각각 150, 117.5, 32.5석을 얻어 앞선 결과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50% 연동형 배분 방식의 효과입니다. 각 정당이 얻은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게 되는데 앞선 과정을 반복해 현행 선거제도보다 훨씬 난해한 고차 방정식입니다. 복잡한 선거제도에 석패율제까지 도입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천정배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이해하면 나도 천재겠다 생각했는데 한 50% 정도는 이해하는 분위기였고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다 천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무엇보다 당장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대거 통폐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고 선거 연령 18세 이하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을 시작합니다. 첫날은 정치 분야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여야 사당이 추진 중인 신속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드루킹 댓글 사건과 정부 7개 부처 개각, 낙하산 인사 의혹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됩니다. 야당의 무대로 불리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야당이 파상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분야별 정책통을 투입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와대에 입각할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후보자들의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영 후보자가 이른바 딱지 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지역구이자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입니다. 진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14년 이곳 땅 109제곱미터를 공시지가의 절반인 10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아파트와 상가 등 무려 26억 원어치의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보상책에 반발해 철거민 6명이 숨진 용산 참사 발생 지역에서 불과 350m 떨어진 곳입니다. 이에 진 후보자 측은 용산구에서 전세로 살다가 평생 거주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이 발생한 점에 송구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꼼수 증여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20년 넘게 살던 분당의 아파트를 돌연 딸 부부에게 넘긴 뒤 월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세종시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 다주택 논란을 의식해 꼼수를 부린 건 아닌지 눈총받는 대목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예컨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신뢰하고 국민들이 또 거기에 그 정책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기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장인이 조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한 경기도 양평 농지가 탈입니다. 매입한 지 불과 4년 만에 국도가 들어서면서 값이 급등한 데다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KT 새 노조가 황교안, 정가뵈 의원 등 유력 정치인 자녀들이 KT 유관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의혹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KT 새노조는 오늘 긴급 성명을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황 대표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했고 정가뵈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은 KT 대외협력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성태 의원 딸 채용 비리 당시 6명이 추가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009년에는 300명 공채 35명의 청탁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탁자를 탈락시킨 면접위원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면서 오는 4월 열리는 KT 청문회에서 채용 비리 등 경영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T 새 노조가 제기한 아들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도 없었다면서 음해 생산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아들은 공직에서 퇴임한 후인 2012년 1월에 KT에 입사했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1월에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했다며 KT 입사와 보직 배정은 모두 본인이 사인으로 있을 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가변 의원 역시 아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 공채로 입사했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 씨를 비롯한 일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언의 신빙성 등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서야 하는 만큼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나타낼 예정입니다. 내일 공판에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신문도 예정돼 있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통일부와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에 국회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만큼 북미 대화 동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놓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동향과 관련해서 발사 활동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가 최우선 과제로 밝힌 것은 안정적 상황 관리와 대화 모멘텀, 즉 동력 유지입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미묘한 상황인 만큼 대화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개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양측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우리 정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근 움직임이 포착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도마에 올랐는데 정부는 발사 활동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발사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요. 그게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 활동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후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측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사전 준비와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무산 이후 삐걱거리던 북미 관계. 최근에는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다음 달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점쳐지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례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며 일정까지 정해졌다는 겁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으며 습근평 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북미의 기싸움 과정에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까지 나와 여건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中国作为负责任大国，会继续在推进半岛无核化当中发挥建设性作用。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다음 달 방북설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지만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일각의 관측대로 평양에 이어 서울까지 방문한다면 중국의 역할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과 북한이 우선 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겁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여부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 시점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천막이 4년 8개월 만에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엔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전시 공간이 마련돼 뜻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쪽 같은 아들, 딸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의 슬픔과 고통이 응어리진 공간이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참사 석 달 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숨져야 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며 세웠던 천막. 별이 된 아이들을 잊지 말라며 눈물로 지켜온 천막이 4년 8개월 만에 광장을 떠났습니다. 광화문 분향소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분향소인데 없어진다는 게 마음이 아플 뿐더러 여기를 없애면 좀 더 사람들이 덜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철거된 천막은 서울 기록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분향소가 있던 교보빌딩 쪽 천막 자리엔 아이들을 기억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다른 각종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상징적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다음 달 12일 시민에 공개됩니다. 서울시가 전담 직원을 배치하지만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기업 공간은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일정 때문에 우선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계획은 유가족 측과 협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1,700일 넘게 광화문 광장을 지키며 수많은 애환을 겪었습니다. 광장의 천막이 철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여행길에 오른 지 100일이 다 돼가던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떠나보낸 부모들은 도심 한복판 땡볕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혀달라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굶어가면서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싸워도 힘이 들다는 거 지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쓰러져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리고 농성자들이 머물던 천막은 끝내 떠날 수 없는 애환의 장소가 됐습니다. 한국을 찾은 교황이 유가족을 위로한 곳도, 물대포와 최루액이 난무하며 공권력에 짓밟힌 곳도 모두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세월호 천막은 1,7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꿋꿋이 자리를 지켰고, 수많은 시민이 유족들과 아픔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우선 시민분들께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본인들의 아이들을 잃은 것처럼 아파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됐고요. 하지만 농성장이 철거되는 그 순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소리 없는 외침은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천막은 광장에서 사라졌지만 같은 아픔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간절한 바람만큼은 끝까지 우리 마음 한편에 남아있을 겁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경북 신도시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 건설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구조물을 받치고 있던 목재가 떨어져 나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제 구조물이 20m 높이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공사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노동자 3명이 추락한 건 낮 12시 40분쯤. 건물 5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구조물인 데크 플레이트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사고로 신살 이모 씨 등 노동자 3명이 함께 떨어져 숨졌습니다. 협력사들하고 외주공사 계약이 돼가지고 그 협력사에서 이건 이제 골조 공사 부분인데 거기서 필요한 인력을 대가지고 시행을 하죠. 데크 플레이트를 받치는 목재가 떨어져 나간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데크 플레이트 한쪽을 강목에 못을 박아 떠받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무너진 겁니다. 보통 데크 플레이트를 시공할 때는 철골 구조물을 받치는데 이 공사장은 나무를 썼습니다. 그 강목 자체가 그렇게 못으로 벽에 고정해놨는 게 공구리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데크하고 고기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검토가 됐으면. 사고가 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경북 북부 지역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경찰은 건설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했는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어제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돌진 사고를 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SUV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느린 속도로 지나갑니다. 왼편으로 승용차가 접근하더니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SUV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내달리는데요. 60대 남성이 미처 피하지 못해 숨졌고 재차 주차장 벽을 들이받으면서 조수석에 있던 운전자의 아들이 숨지고 운전자 54살 이모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접촉 사고부터 주차장을 빠져나와 다른 단지 지하 주차장으로 돌진하기까지 10초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접촉 사고 뒤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냈고 제동 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확보하고 제동 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의 중단거리 유도미사일 천궁이 정비 과정에서 갑자기 발사돼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공군은 천궁이 계획 정비 중 비정상적으로 날아갔다며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상공의 비행운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전 10시 38분 강원도 춘천 모 공군부대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천궁 한 발이 갑자기 발사됐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7km를 날아간 뒤 곧바로 폭발했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요란한 비행음과 폭발 소리에 크게 놀랐습니다. 소리가 나서 울려다 보니까 왜 저 비행기인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줄이 쫙 가잖아요. 연기줄 이렇게 줄 한 줄 그렇게 쫙 이렇게 올라갔어요. 소리도 크고. 네. 최대 사거리 40km인 천궁은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격추하는 유도탄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무기입니다. 사거리 내 모든 방향을 방어하는 성능을 지녀 한국판 패트리어스로 불리는데 내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군은 사고 당시 계획 정비를 하던 중 천궁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천궁 유도탄은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위해 스스로 폭발하도록 설계됐다며 지금까지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사고조사본부를 구성해 조작 실수와 기계 오작동, 소프트웨어 오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보잉사가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참사의 문제 기종인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조종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기종이 추락 직전 급격한 고도 상승과 하락을 나타낸 원인이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승객과 승무원 157명을 태운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 기종은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추락 직전 급격한 고도 상승과 하락을 나타냈고 비행 속도는 통상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소속의 같은 기종 여객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난기류 상황에서 비행기의 급강하를 막아주는 이 기종의 조종 특성 향상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The angle of attack sensor was faulty on the Indonesian flight and essentially gave the impression that the nose was too high. And so the software, it's called MCAS software, said, "Oh, I better get the nose down." 보잉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관련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조종사들에게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개선된 시스템이 항공기에 적용된 이후 새로운 훈련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당국은 앞서 지난 10일 발생한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사고는 명백한 유사성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유사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 조사 결과를 담은 예비 보고서가 30일 이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교통부는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안전성을 승인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8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고학력 청년 비중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연 50만 명의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 준비 비용 마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이런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의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살에서 34살의 미취업자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입니다. 지원을 받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와 보고서, 예비교육 등 취업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현금 대신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유흥이나 고가 상품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한 해 모두 8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만 명에게는 1:1 신청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또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저희가 고용센터의 다양한 고용 서비스도 연계하여 줄 계획입니다. 구직 지원금을 받다 취업해 3개월 근속하게 되면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취업 성공금 제도도 함께 시행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으면 졸업 후 기간이 길고 비슷한 사업 참여 경험이 적은 청년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본가를 떠나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에겐 주거 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담이죠. 정부가 기숙사형 주택 공급에 나섰는데 필요한 가정용품이 다 갖춰져 있고 비용은 한 달에 23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에 새롭게 단장한 지상 6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일반 시민이 아닌 대학생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입니다.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대학 기숙사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점은 비용이 싸다는 점입니다.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 명 기준 월 평균 23만 원이고 보증금은 20만 원입니다. 여기에다 세탁과 주방 등 주요 가정용품들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슷한 반면에 평수도 넓고 냉장고도 구비되어 있고 싱크대도 구비되어 있는 점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이하인 서울 경기소재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145명이 입주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첨단 입출입 장치 등을 설치했습니다. 거주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집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 도입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규모를 올해 2,000명, 오는 2022년까지 10,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난 주말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 제주에는 벌써 벚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내륙까지 벚꽃 릴레이가 이어질 텐데 서울은 다음 달 3일쯤에 꽃이 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진 지난 주말, 제주도 도두동 입구에 하얀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공식적인 개화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벚꽃 개화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개화는 기상청의 관측 표준목을 기준으로 한 개체 중 3송이 이상 꽃이 피었을 때를 공식 개화일로 판정합니다. 제주도 지역의 벚꽃 개화 예상일은 3월 21일로 이번 주 후반. 이번 주 비 소식이 있지만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돼 제주도부터 본격적인 벚꽃 릴레이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은 3월 22일에서 31일, 중부지방은 3월 31일에서 4월 7일 사이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포근한 날씨 탓에 예년보다는 4일에서 7일 정도 일찍 피는 것입니다. 벚꽃 명소별 개화일은 진해 여자천 3월 22일, 하동쌍계사 3월 23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3월 26일, 청주 무심천변은 4월 1일로 예상됩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는 4월 3일부터 화사한 벚꽃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벚꽃의 절정기는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로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전국 곳곳에서 가장 화려한 봄꽃인 벚꽃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불이 난 차량에서 잠든 만취 운전자가 주민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남 김해시 동상동의 한 도로에서 불이 난 차에서 잠든 20대 운전자를 69살 최모 씨와 48살 김모 씨가 구했습니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채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최 씨 등은 아침 운동을 나왔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곧바로 달려가 차 안에서 운전자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칫 불이 난 승용차가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생명을 구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윤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조모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씨는 증언을 마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가해자들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증언 기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23일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범국민 촛불대회를 엽니다. 5.18 시국회의,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해체와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3일 광화문에서 범국민 촛불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개혁에 역주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촛불이 떨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로 상징되는 사회적 참사를 다룬 연극 7편이 다음 달부터 잇따라 무대에 오릅니다. 연극 실험실 해화동 1번지는 7기 동인과 세월호 유가족 극단이 다음 달 4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7개 연극 작품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2019 세월호 제자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극단은 사회적 참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짚을 수 있는 단어인 제자리를 키워드로
우리가 겪었고 여전히 과정 중이며 고민해야 할 사회적 참사의 의의를 연극무대에서 표현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이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불편함도 있고 비용이 적지 됐기 때문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연말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도 전자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서울 주요 도로 11곳이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겨울철 제설 작업을 위해 뿌려진 염화칼슘이나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11개 노선입니다. 대청소가 실시되는 도로는 한 개 차선이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새로 생기는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방 면적도 최소 7제곱미터 2평 이상이어야 하고 화장실이 포함될 경우에는 10제곱미터 3평으로 상향됩니다.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냈던 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인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책인 만큼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오늘부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중증 복합 질환을 가진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산모와 태아 치료실과 수술실, 분말실 등이 한 층에 모두 있어서 더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커피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 전립선암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립선암 세포를 이식한 생쥐를 대상으로 항암 작용이 확인된 커피 성분을 투여해 봤더니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암세포 성장이 더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커피엔 양면성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연구를 거쳐서 임상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봄입니다. 딸기의 계절이기도 하죠. 2019 논산 딸기축제가 모레부터 24일까지 논산천 둔치와 딸기밭에서 열립니다. 딸기 떡 매치기, 딸기 무료 시식 행사 등 상큼한 딸기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고요. 딸기 수확 체험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논산 딸기축제 홈페이지에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조사 나오고 나서 경찰총장이 누구입니까?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 그 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말씀하신 카톡방 내용에 있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아니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경찰총장이 누구인지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이 아니 경찰총장이 누구세요? 경찰총장이 누굽니까? 형 인정하세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형 인정 안 하셨어요? 안에서 어떤 말씀 집중적으로 설명하셨나요? 하신 말씀 없으세요? 손잡지 마시고요. 아이고 나가서 그러지 마. 총장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일상 있는 것 같은데 도도 부마 편의 받으신 적 있으세요? 경청에 지금 현직으로 계신데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게 눈이 좋다고 생각해. 미안하다. 안에서 좀 어떤 말씀 좀 나누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자, 그런 얘기 내가 했나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질문이 여러 개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정수영 부릅니다. 할! 할! 위험해.
경찰청장 대화 직접 보신 겁니까? 경찰청장 이름 기억하십니까? 나 다친 거. 하얀 옷. 같이. 잠시만요. 다친다니까요. 다치신다고요. 주식 투자로 떼돈을 번 젊은 재력가로 또 뒤로는 개미 투자자들을 울린 범죄자로 이미 여러 차례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오늘 다시 뉴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씨의 부모가 살해돼 유기된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사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일단 주제어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대로변의 빌딩이다. 전혀 피해 위험 네, 이희진 씨도 지금 죄를 짓고 복역 중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이렇게 잃는 건 너무 또 잔혹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모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사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발견된 시신의 상태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시신이 사실은 한 시신은 범행 장소에서 이제 발견된 거고 또 한 시신은 유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시신 다 굉장히 이제 참혹하게 이제 살해가 된 건데 대부분 이런 경우 보면 범행 장소에 시신 두들을 그냥 놔두던지 아니면은 발각될 게 두려워서 유기를 한다고 하면 두고를 다 유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안양 집에서는 이제 모친이 발견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친의 시신은 평택에서 발견됐거든요. 근데 네. 평택이라고 보니까 이건 용의자가 임대한 창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양 집에 가서 두 부부를 다 살해한 다음에 모친은 거기에 시신을 그대로 놔두고 이지재 부친 시신은 따로 이동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어떤 범행 동기가 지금 계속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배 교수께서는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신을 따로 유기했다고 보고 계세요? 뭐 범죄 종류로는 펠러니 머더, 그러니까 이게 강도 중에 우발적으로 살해가 됐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다음에 네. 아니면 침입해 있다가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돈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달성한 다음에 예.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유기할 때의 어떤 특정한 뭐 장롱이라든가 아니면 냉장고를 이용을 해갖고 유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왜 이제 나눠서 유기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뭐 보통 이제 저희들이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후 조작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에 쓰는 거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네. 자살하는 형태. 를 위장하기 위하면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문제인 그렇죠. 것처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전제는 그겁니다. CCTV에 이 범인들이 잡히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는 사실은 한 분은 돌아가셔서 시신 상태로 놓여 있고 대단히 잔인하게 네.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실종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시신이 발견된다. 그러면 예. 보통의 경찰이 이런 그 동기를 찾을 때는 부부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일단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추정하거든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그냥 추정입니다만은 가능성 있는 추정인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겁니다. 이 범인들의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이 범인들이 발견된 체포된 형태의 위치 이걸 봤을 때 동기가 다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거 사이에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상입니다. 네, 지금 유기된 그 시신 항구는 냉장고에 넣어진 채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유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프로파일러들은 사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례적이진 않지만 보통 일반적인 강도 살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보통 그냥 놔두고 가죠. 그런데 이제 흔히 냉장고 같은 데에는 기밀이 잘 되고 보관이 잘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동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건 하지만은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살해 방법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과 연관이 돼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제 이진 씨의 이전에 있어의 범죄와 연관이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일단 지금 CCTV 상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용의자는 4명이고요. 이 가운데 1명만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도주한 건가요? 예, 1명은 이제 주범이에요. 체포가 됐죠. 나머지 3사람은 이제 조선족으로 알려져 있고 이 주범 잡혔던 이 주범이 고용한 사람으로 처음에 이제 본인의 경호 목적으로 고용을 했다 현재까지 이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고용했던 사람 중국 동포 출신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일단 다 출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날 충따오로 출국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경찰에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물론 범행에 가담한 부분들도 있지만 과연 저 도주한 중국 동포 저 3사람들은 이 범행에 얼마만큼 가담했으며 주범으로부터 범행 동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범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 봐야 그래야 정확한 범행 동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 3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경찰에서 적색 수배를 요청한 거로 보입니다. 일단 주범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합니까? 이게 사실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일단 2천만 원 채권. 내가 돈을 그 이희진 씨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걸 못 받아서 내가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두 부부를 살해를 했다? 이게 선뜻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집에 있던 현금 5억도 훔쳤다라는 건데 2천만 원 빚이 있는데 5억을 훔쳤다. 그럼 사실은 본인이 받을 돈보다 4억 8천 더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5억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서 2천만 원만 어떻게 해서든지 뭐 협박을 하든 뭐라든 받아왔으면 되는 건데 굳이 살인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용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가 맞는지 경찰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혹시 이희진 씨의 불법 주식 거래에 피해본 사람이 그 피해 관련해서 이렇게 보복 범죄를 한 것 아닐까라는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니 머더라고 하는 건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2천만 원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2천만 원의 채무 때문에 나머지 3사람한테 접근을 했는데 사실은 3사람은 거꾸로 온 거죠. 사실은 그 피해라든가 아니면 그 이진 씨의 부모 집에 상당히 뭐 어쨌든 현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의도가 다른 두 주체가 붙었다고 하면은 저게 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그 피의자 김 씨는 그 동기를 이제 얘기하지 않거든요. 단지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는 2천만 원 채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없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돈은 3명이 가져갔을 거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액수가 더 많은 쪽이 사실은 주요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언뜻 지금 상황으로만 봐서는 이 범행 동기 자체가 이해가 되진 않는데 남아있는 공범 3명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에 범행을 공모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피의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거꾸로 집안에 5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2천만 원을 뭐 갚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핑계, 어떤 다른 어떤 동기를 감추기 위한 그러니까 표면적인 채무가 있는 건 확인이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런 방식 때문에 2천만 원 때문에 사실은 3명의 일종의 보디가드들 고용해 갖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범행 알리바이를 얘기하기 위한 근거가 아닌가. 일종의 그런 가짜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달아난 공범 3명은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미 출국을 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신병 확보가 쉬울까요? 결국 이제 중국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서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뭐 중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범죄인 인도자가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체포가 되면 우리로 인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상은 그래요. 근데 다만 그래서 중국의 공안이 사실은 그 중국의 어떤 경찰이나 그런 사법 시스템이 우리나라나 저 미국 같은 선진국들만큼 이렇게 아주 정치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상.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그렇지만 현실상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는 그건 사실 좀 난망하죠. 네. 지금 보니까 실종 신고를 지난 16일에 그제 이제 했었고 확인이 된 살해 시점이 지난달 25일입니다. 3주 만에 발견이 됐는데 왜 이렇게 실종 신고는 늦게 들어갔을까요? 그 말하자면 이진 씨 동생분이시죠. 이진 씨는 이제 지금 재판 중인 거 네. 구속된 상태니까 동생분의 말은 그겁니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전후 사정 말씀은 개인사니까 얘기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 갖고 연락이 안 되는 걸 불안하게 여겨갖고 집에 가서 했더니 잠긴 걸 보고 119를 얘기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그 시신을 발견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질 거는 경찰이 갖는 거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해 보면 있겠죠. 네, 이희진 씨는 처음에 이름 들었을 때는 누군가 싶은데 이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말 듣고는 몇 년 전에 한번 유명해졌던 그런 인물이라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청담동 주식 부자라고 해서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본인의 주식으로 많이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주식 그 전문가 집단에서는 약간 의구심을 가진 적도 있어요. 뭘 해서 돈을 버는 거지? 왜냐면은 사실 저렇게 주식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쭉 얘기가 되면 대부분 이제 내가 무슨 주식에 투자해서 어떻게 벌었다는 게 좀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투명하지가 않았었어요. 이진 씨가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래서 사실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결국 문제가 좀 터졌던 거죠. 결국 이제 그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사기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또 편취했다 이런 부분들로 구속 기소가 됐고 결국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거죠. 네, 돈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재력을 SNS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던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한 파장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당시 이 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보시죠. 투자를 갖다가 해놓으면은 이 회사가 상장이 되었을 때 뭐 2~3배, 많게는 10배까지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뭐 계좌를 보여준다든가 이제 부를 가시하다든가. 피해 보신 분들이 한 1000명은 무조건 넘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1인당 피해 금액이 억대가 넘기 때문에 분명히 1000억대는 넘어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법 주식 투자로 지금 사기로 지금 구속이 돼서 복역 중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인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은 정말 잔혹한 사건으로 부모를 동시에 잃지 않았습니까? 오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나왔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에 나오는 결정인가요? 보통 이제 존속의 장례식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이럴 경우는 교도관에 호송하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뭐 보통 길지는 않고요. 보통 뭐 이틀 정도 하고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번에도 나와서 이제 부모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제 치르고 다시 들어가게 되겠군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과 정준영 승리 사건 진행 상황도 좀 알아보죠. 먼저 오늘 경찰이 정준영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 신청을 했으니까 결국 이제 검찰에서 청구를 할 거고요. 그럼 법원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잡혔는지 아직 보도된 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이 지금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내일은 좀 빠른 한 수요일 정도, 수요일 내지 늦으면 이제 목요일날 영장실질심사가 아마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럼 결국 이제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니까 발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거 영장을 기각시킬 재간이 없는 거죠. 아무래도 영장 발부할 것이다. 그럼요. 영장 발부될 확률이 저는 한 99% 봐요. 왜냐하면 일단 뭐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언론에 보도된 어떤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그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경찰은 그거보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보도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보도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에 유포시켰다라는 거는 그건 뭐 명확한 사실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저는 발부될 거로 봅니다. 변호사님의 관측대로 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카톡방에서 대화를 나눈 8명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승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혐의가 다르고 뭐 경중이 좀 다르기 때문일까요? 지금 조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접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련된 거기에 있었던 여성분이 사실은 본인이 일정 정도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은
거기에 참여한 목적에 대해서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예. 있고 지금 해외 원정 성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해외 도박 같은 경우도 아직 그건 전체적인 규모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경찰 유착도 사실은 승리보다는 유모 씨 부분이 더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승리 씨는 여러 군데 다 관련돼 있는데 네. 주요하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사실은 시간에 쫓겨갖고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정준영 씨 관련된 부분은 오늘 오후에 이제 피해자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했으니까 되는 건데 지금 승희 씨 부분에는 사실은 다른 것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유통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는 상태니까요. 네. 승리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고 승리가 병무청에 오는 25일 입대를 할 예정이었는데 입영 연기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칭됐던 윤모 총경. 좀 구체적으로 친분이 확인되는 그런 정황들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이제 오늘 또 한 언론사에서 저녁에 메인 뉴스에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라는 분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몰래카메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인터뷰를 봤더니 이 유모 씨하고 저 윤총경, 유디홀딩스 유모 대표, 그다음에 윤총경 부부하고 본인하고 이제 골프를 같이 쳤다. 네. 청와대에 계신 아주 잘 나가는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다. 뭐 이런 진술들을 했다는 거예요.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청경 승진한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밖에 나와서 이 유모 대표랑 이런 연예인들과 어울려서 골프를 쳤다는 걸 보면 뭔가에 골프 친 걸 가지고 부정한 청자가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 및 단톡방 멤버들하고 뭔가 이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라고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배 교수님, 그 경찰에 계셨으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 근무를 나가거나 경찰청 안에서도 인사 담당관이라는 보직을 받는 경찰 간부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선택이 됩니까? 이게 공직자들 비위를 감시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럼 일견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10만 2, 3만 경찰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5손가락 안에 든다. 그 정도고 사실은 여기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여기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그냥 아니할 말로 별자리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따놓았다고 하는 고속도로라고 하는 경우 우리들은 압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찰 수뇌부와도 아주 수뇌부의 어떤 신뢰를 상당히 쌓아두고 또 일적으로도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보인 사람들이 가는 자리 같은데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인사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전국에 있는 12만 경찰의 인사 관련된 부분을 다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이제 경찰 쪽에서 민정수석의 업무 관련된 부분은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굉장히 힘이 센 자리라는 것은 누구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이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희 같은 사람은 초기에 요 자리쯤 되겠다는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 예측에 들어맞는 사실 자리인 건가요? 예. 왜냐하면 본청 과장 정도가 사실은 힘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경찰청장보다도. 왜냐하면 결제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제 그 라인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자 비위라든가 특히 경찰 관련된 거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경찰들도 관련된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사실 행동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에 어떤 사람이 손가락 한번 해도 사실은 밑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관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눈치를 봐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유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울 만한 일인데 더구나 그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고 경찰청 인사 담당관으로 경찰들의 인사권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친분만으로 유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경찰이 지금 따져보고 있는 혐의는 뭡니까? 일단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출입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미성년자 출입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윤모 청경이 이제 그거를 좀
무마해줬다는 거죠. 지금 네.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 때 네. 현직 경찰관한테 좀 얘기를 해서 예, 그런 예. 문제들을 좀 해결해줬다는 게 있고, 저 몽키 뮤지엄이라는 건 뭐냐면 버닝썬 이전에 승리 씨하고 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같이 네. 운영하던 그런 저 일종의 클럽이에요. 네. 그 부분에도 이제 다른 경쟁업소에서 저 몽키 뮤지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건을 알아봐 주는데 역시 그 몽키 뮤지엄 사건 담당 수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좀 무마하는데 도움을 네. 준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받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표에 보시듯이 경찰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한 명이 아니라요. 지금 4명 정도 전형직 경찰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 방조, 특혜를 주어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버닝썬 그리고 연예인들과의 유착 의혹 관련해서는 경찰이 아무래도 의혹의 당사자니까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었는데 검찰은 일단 사건은 배당이 됐는데 수사 지휘만 한다고요? 수사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경찰에서 어떤 질문하는 요소의 맥락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또 검찰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맥락이 틀어지게 되면은 잘못된 정보를 흔히 말 용의자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의 지금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지내는 방향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됐다고 보면 바로 서류를 일체하고 신병을 넘겨받아서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이 많으니까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상훈 교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개편안의 내용도 언뜻 복잡해 보입니다만 형식적으로는 다음 절차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가는 길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주제호 보고 오시죠. 이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산식은 암만 복잡해도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제도 도대체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야?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기자들하고 질의 답변에서 국민들은 몰라도 돼라고 했다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나경원 대표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그대로 두고 그걸 채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할 때는 국회의원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 지금 1차, 2차로 나눠서 비례대표를 나누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 정당 득표율하고 한 사람이 정당에 한 번,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한테 한 번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지역구가 일정 부분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당별로 어느 정도 의석을 정당별로 몇 퍼센트를 얻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정당별로 의석을 나눕니다. 네. 그리고 지역구에서 그 정당이 그 받은 의석만큼 그 의석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하게 되는데 그 배정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 그 나눠진 배석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정당의 투표에서 나온 의석수 마이너스 지역구에서 받은 의석수 그걸 2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50%만 적용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무 안석도 못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몇 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당별로. 그걸로 일단 75석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지금 이제 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그럼 처음부터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정당 득표율 배분 의석을 100% 연동을 하게 되면 300석에 10% 정당을 하면 30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30석에서 실제 받은 의석,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이 20석입니다. 네. 그럼 그걸 빼는 겁니다. 그걸 2분의 1로 그러니까 2로 나눠요 다시. 네. 그러니까 50%만 하게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20석을 합니다. 20석은 이제 원래 받은 지역구에서 받은 의석수죠. 그러면 25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당별로 이제 의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차 비례대표를 산정해서 나온 의석수가 있으면 그 비례대표 의석수가 75석에서 몇 개가 남을지가 나중에 결정이 돼요. 예컨대 뭐 30석이 비례대표로 1차에서 나왔다. 그럼 75석에서 45석이 되겠죠. 그 45석을 원래 처음에 우리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전체 정당이 받은 수로 또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의석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300석이라고 하는 석을 지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다 보니 결국은 1차에 50%만 적용해서 비례대표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남은 숫자가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서 다시 비례대표, 지금 현재 비례대표 나누는 식으로 또 나눈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수식이라고 그러죠. 수식이 결정이 된 거죠. 정치권에서는 이거 이해하면 천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최지봉 교수님은 천재신가 봐요. 석패율 도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패율은 뭔가요? 그러니까 석패율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에서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두 군데다 입후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역구 같은데 뭐 한 표차, 두 표차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인물인데 속된 말로 대진은 없어서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비례대표에서 구제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석패율을 도입한 이유는 지역구 의원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금 안대로 되면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실 지역구 줄인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한테 밥그릇 뺏는 것이거든요.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으로 석표를 주는 거죠. 자, 당신 지역구 줄어서 뭐 이렇게 지역구는 지금 안 될 수도 있지만 석표율 제도를 통해서 비례대표 부활하면 되지 않아?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달래기의 명목으로 이제 석표율 제도 도입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것까지 도입해지면 더 난해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고 이 자리를 비례대표로 더 채우는 건데 어느 당이 몇 석을 가져갈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충한 산술 방식을 만들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말이 어려우시죠? 산술 방식이 복잡하니까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느냐 기자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고요. 이 질문에 대한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의 발언을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꼬집으면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여야 4당이 합의한 이러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최대의 권력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야합입니다. 심상정 위원장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뭐냐?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나경원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진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심상정 위원장이 처음에 국민은 뭐 산식, 그러니까 산소 방식을 알 필요 없다라고 했던 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마도 이제 심상정 위원장이 얘기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사실 산술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 설명하는 저도 얘기하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정해지면 어차피 컴퓨터로 돌려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이해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네. 같아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지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발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거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정의당한테 가장 유리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제까지 총선 결과들 보면 정당 득표는 꽤 나와요. 네. 근데 사실 지역구에서는 크게 재미를 못 보거든요. 지역구가 사실 예전에 심상정 의원하고 뭐 돌아가셨지만 고 노회찬 의원 두 사람이고 대부분 비례대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비례대표가 확대가 되면 정의당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뭐 명확한 사실인 거죠. 근데 심상정 대표가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거제도는요 심플해야 됩니다.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유권자들이 내가 찍은 표가 도대체 어떻게 작용이 돼서 내가 이 한 표를 A 후보한테 찍음으로써 A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지 네. 내가 비정당의 표를 주면 그 비정당의 누구까지 비례대표 명단에서 당선될 수 있는지 내 표가 그렇죠. 네. 내 표가 가지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유권자들 이해를 해야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입시제도하고 선거제도 심플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심상정 대표의 얘기를 잘못 하면 어떻게 들릴 수가 있냐면 일단 와서 찍으세요. 그러면 그날 누가 당선되는지는 내년 그 총선 저녁에 선관위에서 컴퓨터 돌려가지고 쫙 뽑아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와서 찍으세요. 이거거든요. 예. 과연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에 맞는 건가? 유권자들한테 설득이 될까? 심플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저는 놓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지금 최진봉 교수님 설명하셨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산은 계산기가 해준다고 해도 어떤 원리로 그런 답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끝까지 이해를 해야지 정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당에서 이게 이제 각 정당이 이제 추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추인받는 과정에서 지금 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걸 정말 이해하는 건 천재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뭐 웃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네.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좀 심플하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국회의원 의석수 늘어나는 걸 반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00석이라고 하는 이 석을 고수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네.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를 100% 했을 경우는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역구에서 일단 어느 정도 의석이 확보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또 의석을 배분하다 보면 300석이 넘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만들어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배분 방식에 대해서 뭐 물론 여야 사당이 합의를 네네. 했습니다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게 네. 정말 각 당이 추인을 다 받아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리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반발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 반발을 넘어서서 추인 받기까지는 약간의 좀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도 의문이 있어서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회의원들 당사자들이 이해를 해야겠고 이해한 안에서 이게 우리 정당에 맞는 것인가 또 추인을 받아야겠고 추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것인가 정치권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 이 개혁 개편안에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그렇죠. 검경 수사권 같은 것들을 묶어가지고 지금 잠정 합의안이 나왔으니까 네. 개혁 입법안 통과에 조금 더 의의를 뒀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거 이제 정치권에서 바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환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경제 상황 좋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 생각보다 안 풀려요. 그러면은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동력이 결국 개혁 입법, 개혁 대 반개혁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게 공수처라든지 이제 검찰 개혁, 그다음에 저 수사권 조정 이 법안과 이 선거제 개혁을 일종의 교환처럼 한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패스트트랙에서 330일 후에 이제 본회의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야 사당의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 부분 통과된다고 합시다. 선거법 통과된다고 합시다. 그럼 끝난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이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가 포함된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330일 후에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지역구 줄여야 되잖아요. 네. 선거구 조정해야 돼요. 본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대충 이렇게 조정해서 오면 그게 이제 다시 선거법을 다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 주는데 본인 이제 밥그릇이 달려 있는 건데 과연 330일 후에 이 1차 선거법 통과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 줄이는 그게 올라왔을 때 총선 2달 앞두고 그게 될까? 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럼 총선 끝나면 여야 지형이도 바뀔 텐데 그땐 또 될까? 전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거 저는 선거법 개혁 아마 통과가 되기가 결과적으로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첩첩산중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당마다 안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자유한국당보다도 이 각 당의 내홍,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다른 목소리가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견들 듣고 오시죠. 일부에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있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전체 저희가 반대하는 분의 흐름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또 연동형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지난 의총에서 숫자를 바뀔 수는 없지만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 활동을 하는 25명의 의원님 중 17사람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총수를 좀 늘려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이내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사당의 노력 끝에 나온 안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에 올려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만이 선거법 합의에 반대하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며 결의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나온 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들은 녹취에서는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각 당에서 추인이 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에서 온 옛 바른정당에서 보수 진영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일단 반대도 하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검경 수사권 법안을 같이 올리는 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호남 지역에 주로 이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구 조정을 아까 해야 된다고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는데 선거구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농촌 지역이나 시골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선거구를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지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 개인의 당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이익과도 연관이 돼 있어서 이거 쉽게 합의를 도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점도 사실은 차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각 의원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이익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각 당의 추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제 개혁에는 뜻을 모았는데 이제 각자의 셈법이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글쎄요. 자유한국당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스트트랙 330일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는 막을 수는 없어요. 330일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럼 330일 후에 이제 본회의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싸움이 이 지역구 줄이는 이 문제거든요. 그게 선거 2달 앞두고 안 될 겁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은 좀 일종의 문개기 전략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시간을 이렇게 끌게 되면 현행 선거법 제도대로 아마 총선 치르게 될 거고 총선 이후에 국회 구성이 바뀌면 그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자유한국당 아마 시간 끌기를 통해 가지고 아마 자연스럽게 무력화시키는 아마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도 있고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고 바쁜데 정말 소란한 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이어집니다. 내일 어떤 뉴스들이 있을지 미리 짚어봅니다. 내일 브리핑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첫날인 내일은 정치 분야 순서로 여야 사당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드루킹 댓글 사건과 정부 7개 부처 개각, 그리고 낙하산 인사 의혹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내일 공판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김 지사 측은 도정 공백이 우려되고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폭행 사건 신고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한 김상규 씨가 내일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내일 오전 김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버닝썬 이사 장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 씨는 내일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과 소감을 밝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14.4도까지 오르며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때이른 4월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7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나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5도, 광주도 5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7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지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볼리비아, 콜롬비아와의 A매치 평가전을 앞두고 소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강인과 백승호 등 젊은 선수들을 발탁한 벤투 감독은 나이보다 실력 위주로 경기에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시장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이 가벼운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흥민에게 익숙한 소집 훈련이지만 주장으로서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국가대표 기둥이었던 기성용, 구자철의 은퇴 이후 처음 맞는 국가대표 소집입니다. 책임감이 들고 무게감이 더 드는 건 어쩔 수 없이 사실이지만 그런 거를 또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나 영건이 형, 뭐 청룡이 형, 우영이 형 형들이 잘 진짜 컨트롤 잘 해줘야 되고. 대표팀에게 이번 A매치는 단순 평가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아시안컵 8강 탈락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물론 은퇴한 베테랑 선수들의 빈자리도 채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화요일 합류하는 이강인과 백승호 등 새로 선발된 젊은 선수들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벤투 감독은 실력만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É importante o talento e a qualidade que os jogadores tenham e o objetivo é tentar ter os melhores em cada estágio, independentemente da idade que eles.
지난해 5월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으로 낙마했던 권창훈도 주목할 인물입니다. 벤투 감독 부임 이후 첫 선발인데 킥과 드리블 능력이 좋아 주전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긴장도 되고 신인 같은 느낌 같아요 지금. 또 벤투 감독님을 또 처음 뵙고 또 잘 대표팀의 전술에 맞게 또 잘 준비하도록 해요. 대표팀은 오는 22일 울산에서 볼리비아와 오는 26일 서울에서 콜롬비아와 맞붙습니다. 파주 훈련장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한 축구대표팀은 오는 21일 울산으로 이동해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플레이오프에서 현대캐피탈이 우리카드의 2연승을 거두고 4시즌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외국인 선수 파다르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파다르를 대신해 선발 출전한 허수봉은 62.5%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경기 최다인 20점을 올려 챔프전 진출에 주역이 됐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오늘 22일부터 정규리그 우승팀 대한항공과 오전 3선승제 방식의 챔피언 결정전을 치릅니다.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이 우리은행을 무너뜨리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삼성생명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우리은행을 75대 68로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1, 2차전에서 맹활약했던 김한별은 3차전에서도 21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챔프전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7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노린 우리은행은 삼성생명의 기세에 막혀 7년 만에 우승 트로피 없이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는 21일부터 정규리그 우승팀 KB와 오전 3선승제의 챔프전 승부를 치릅니다. 이번 주말 개막하는 프로야구 KBO 리그는 어느 해보다 풍성한 기록 달성이 예상돼 보는 재미를 더해줄 전망입니다. 올 시즌 예상되는 프로야구 각종 기록과 관전 포인트를 김상익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야구의 묘미는 뭐니뭐니 해도 거퍼들의 홈런쇼입니다. 지난해 44개 아치로 홈런왕에 올랐던 두산 김재환과 SK 최정은 4년 연속 30홈런에 키움 박병호는 리그 최초로 4년 연속 40홈런에 도전합니다. 15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에 도전하는 한화 김태균은 빙글의 장종훈, 삼성 양준혁에 이어 이 부문 3번째 기록 보유자 등극이 유력합니다. 마운드에 선 롯데 손승락이 오승환의 통산 최다 세이브 277세이브까지 15세이브를 남기고 있고 리그 최초 10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와 8년 연속 20세이브 달성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야구를 모두 경험하고 돌아온 30살 신인 KT의 이대은을 비롯해 삼성의 이학주, SK 하재훈 등 해외파 신인 선수들의 활약상도 팬들의 관심을 끄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고 같이 이제 한국 선수들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재밌을 것 같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장들의 투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해 양준혁의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넘어선 LG 박용택은 2,400안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2001년 삼성에 입단한 박한희는 127경기를 추가하면 정성훈이 갖고 있는 한 구단 출장 기록 2,223경기 기록을 넘어섭니다. 두산의 배영수와 권혁도 세 둥지에서 의미 있는 기록에 도전합니다. 현역 최다승 투수 배영수는 140승까지 3승을 남긴 가운데 권혁은 안지만의 개인 최다 홀드 기록 경신을 노립니다. 이 밖에 키움의 박병호, 기아의 최영우, 롯데 이대호는 나란히 리그 최초로 6년 연속 100타점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창원 NC파크 개장과 함께 올 시즌 정규리그가 역대 최다인 878만 명 관중 동원 목표를 달성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춘천시청 소속 여자 컬링 대표팀이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러시아와 미국을 잇따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덴마크 실케보르에서 열린 2019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 예선 2, 3차전에서 러시아를 7대6, 미국을 9대5로 눌렀습니다. 지난 16일 캐나다를 제압한 한국은
3전 전승으로 중국과 공동 선두에 올랐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평창올림픽 금메달 스웨덴을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합니다. 스포츠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